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교의 길가메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난 시에 이어 오늘도 그리스 역사, 신화 및 명화의 3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에서는 그리스의 시작인 에게 문명에서 암흑기 및 그리스 문명이 태동해서 페르시아 전쟁 때까지인 고절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인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대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로마의 지배 이후 독립까지는 간단히 흐름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1, 2차 시에서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시겠습니다.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들여 기원전 2500년경부터 에게 문명인 키클라데스, 크레타, 미케네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원전 1100년경 도리아 민족이라고 추측되는 철기인들의 침입으로 약 400여 년간의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BC 750년경부터 암흑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서 기존의 에게 문명을 벗어나 독자적인 그리스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그리스 문화의 태동기로 페르시아 전쟁까지를 배우셨죠. 오늘 저와 같이 정리하실 주제는 지난 시에서도 예고해 드린 대로 먼저 고전기입니다. 고전기는 약 13년간의 페르시아 전쟁을 아테네 주도로 승리한 이후 델루스 동맹을 체결하면서부터 약 27년간 또 그리스 내전인 펠레폰네수 전쟁을 가져오게 되면서 전쟁 끝까지 아테네의 가장 황금기를 말합니다. 이어서 헬레니즘 시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계자들에 의해서 3분되었다가 로마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클레파트라와 그의 애인 안토니우스가 BC 31년 악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헬레니즘 시기에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두 개의 문화가 융합하여 세계 시민주의적인 문화가 이룩되기도 합니다. BC 146년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패하면서 그리스도 함께 로마에 편입되고 약 2000년간 그리스는 긴 순환기에 들어갑니다. 이후 동로마를 거쳐서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1830년 겨우 독립하여 민주공화정을 이룩하게 되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인 고전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도하에 민주정치가 완성되지만 스파르타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민족 구성으로 여전히 군국주의적인 정치를 유지합니다. 아테네는 델루스 기금을 전용하여 파르테논, 에레크테이온 등의 신전 건축이 성행하면서 조각, 회화 등의 미술도 꽃을 피웁니다. 특히 페이디아스는 파르테논 신전 건축을 지휘하고 파르테논 신전 안에 아테네 여신상과 박공 그리고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상을 조각하여 그리스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모두 남아있지 않지만 가운데 그림의 아테네 여신상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파르테논 신전 모방 건물 내에 보관된 아테네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남부의 아테네라는 별칭을 가진 테네시주가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지었으나 인기가 너무 좋아 모든 장식과 조각까지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학자와 아이스클리오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비극 시인이 배출되는 등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리스의 학문,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여러 나라로부터 학자와 미술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의 고전 문화를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창조하여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평화는 겨우 20, 30년에 지나면서 아테네 독주에 불만을 가진 폴리스들이 반발로 27년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 전쟁으로 자멸하여 마케도니아에게 점령당합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정리해보면 50여 년간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지만 아테네의 델루스 동맹 독주에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 동맹과의 27년간의 내전에서 아테네가 항복하고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피로스의 승리로 테베에게 주도권을 다시 넘깁니다. 그리스의 혼란을 틈타서 북쪽의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자 아테네와 테베가 연합하여 카이로네이아에서 맞섰지만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에게 패해서 결국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일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BC 431년부터 404년까지 약 27년간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그리스 폴리스의 들 간의 내전으로 역사의 아버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로 유명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지역 사령관 중의 하나였는데 암피폴리스를 상실한 책임을 지고 추방된 뒤 그리스 전역을 떠돌며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BC 411년에 기록이 끊겨 그 후의 내용은 크세노픈의 헬리니카에서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세노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참전하기도 한 장군 출신의 철학가입니다. 전쟁의 발단의 원인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 BC 478년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체결됐고 아테네가 너무 지나치게 급성장하고 아테네 민주정의 정치가 그리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테미스토클레스의 아테네 성벽을 축조 등의 위협을 느낀 스파르타의 반발로 이어져서 기존의 펠로폰네소 동맹과 사사건건 두 동맹 간의 대립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대그리스 정책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서 강력한 패권을 가진 폴리스를 견제할 수 있는 폴리스를 지원하여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리스 내전을 부추긴 것도 한 몫을 합니다. 본 전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아르키다모스 전쟁, 중기는 시칠리아 원정, 후기는 아이고스 포타모이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차례 본 전쟁 이전인 BC 460년경 스파르타의 두 동맹국 코린트와 메가라의 분쟁으로 메가라가 아테네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델루스 동맹에 가입하여 아테네가 코린트로 진출하게 되자 스파르타와 15년의 1차 펠로폰네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으로 스파르타 강경파였던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추방이 되고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완성자 페리클레스가 주도하면서 BC 446년 30년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종결됩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평화는 15년밖에 지켜지지 않고 이후 BC 431년부터 벌어진 27년간의 본격적인 내전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전협정이 깨지고 본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현 알바니아의 두로스 지방인 에피담노스 지방의 내분을 계기로 코린토스와 케르키라와의 싸움에서 아테네가 케르키라의 편을 들면서 아테네의 불만을 가진
코린토스 등이 스파르타를 자극하여 펠로폰네소스 독립회의를 열고 아테네와의 전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육군을 거느리고 자주 아테네 원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르키다모스 전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 장군 페리클레스는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스파르타와 육전에서의 정면 충돌을 자제하고 피레우스 항구까지 쌓은 성벽 안으로 모두를 피신시키고 델루스 동맹의 함대를 이끌고 펠레폰네소스 해안 지역을 유린하는 전략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파르타는 아티카의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파괴하면서 공격을 했지만 국내에 스파르타 내에 노예 헤일로타이의 반란을 염려해서 40인을 넘기지 못하고 철수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전술은 아테네를 볼 때 성공하는 듯 했으나 폴리스 성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자 BC 430년경 무려 7년여 동안 역병이 발생해서 페리클레스와 그의 두 아들마저 죽는 등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 약 7 내지 8만 명이 죽는 대참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역병에 대한 증상은 투키디데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역병이지만 병명에 대한 견해는 천연두, 장티푸스 또는 흑사병으로 현재도 엇갈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421년 스파르타와 50년간의 니케아스 평화협정이 다시 체결되어 전쟁은 일단 중단됩니다. 자, 위의 그림은 이오니아에서 아테네로 철학을 가져온 자연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로 페리클레스의 스승이었지만 신을 부정하여 아테네에서 추방된 것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아테네는 중립을 지키려 도리하게 멜로스 섬을 델로스 동맹에 가입시키려 대표 간의 긴 대화를 하였지만은 결국 실패하게 되자 아테네는 멜로스 섬의 모든 남자는 죽이고 노인과 아녀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를 투키디데스가 멜로스의 대화라고 불러서 외교계에서 자주 인용된다라고 합니다. 아테네가 시칠리아를 공격하던 중 반대파의 음모로 장군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하고 스파르타의 시칠리아의 지원으로 델루스 동맹은 216척의 함선을 잃었고 4만에 달하는 인력을 상실하는 등 크게 패합니다. 그림은 아테네 장군 알키비아데스로서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이기도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지도받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은 환락가에 빠진 알키아데스를 소크라테스가 끌어내려가는 장면의 그림이죠. 자, 이어서 알키비아데스는 제보를 개못 준다고 스파르타 왕비와 연문을 뿌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페르시아로 탈출했다가 페르시아의 일부 도움과 키지코스 해안에서의 기지로 승리의 일부 기여하게 되자 아테네를 다시 복귀합니다. 그 뒤 BC 406년 노티움 해전에서 자금 확보하려다가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에게 일격을 당하여 패배하게 되자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두 번째로 트라키아로 망명합니다. BC 405년 아이고스 포타모이 해전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을 거절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명장 리산드로에게 크게 패합니다. 자, 크게 패했지만 제2의 멜로스가 될까봐 6개월간 버티다가 테베와 코린트의 반대에도 스파르타는 테베의 견제도 겸해서 아테네의 국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자 BC 404년 마침내 아테네가 항복함으로써 펠레폰네소 전쟁은 끝나게 되죠. 자, 전쟁이 끝났지만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에서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도처에서 암살되고 맙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약 27년간 작게는 아테네와 스파르트 두 폴리스 간의 주도권 전쟁이지만 넓게는 모든 폴리스가 참전한 그리스 내전이었고 마케도니아, 헬레스폰토스, 이오니아, 시칠리아 및 페르시아도 참여하는 등 고대 지중해 세계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함대를 유지할 수 없었고 동맹 폴리스들에게 무리한 곡물 징수는 반발을 사서 결국 제국을 상실합니다.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피로스의 승리 후 이오니아 일대의 지배권을 다시 얻은 페르시아만 이익을 지킨 전쟁이 되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3살 때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아버지 클레이니아스가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사망하자 외삼촌이었던 페리클레스의 후원을 받으며 최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외모마저 출중해 당대 최고의 조각가 피디아스의 조각상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올림픽의 전차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등 아테네의 미래 지도자로서 성장하였지만 지나친 자만은 많은 정적을 만듭니다. 아테네 시칠리아 원정 때 지휘관이 되었으나 정적들에 의해서 헤르메스 신전 훼손범으로 몰리게 되고 위기에 닥치게 되자 스파르타로 망명하여 고급 정보를 스파르타에 넘겨서 아테네가 크게 참패합니다. 스파르타에서도 처음에는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였으나 곧 본색을 드러내서 스파르타의 왕 아기스의 부인인 아내인 티마이아와 간통하였다가 들키자 사르디스로 도망쳐서 그리스의 공적인 페르시아의 총독과 결탁합니다. 키노세마 해전과 아비도스 해전 그리고 기원전 410년의 키지코스 해전의 승리를 도와서 BC 407년 아테네로 다시 귀국해 전쟁의 총지휘권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명장 리산드로스와 대결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던 중 급습으로 결국 패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아테네에서 추방당하여 기원전 404년 페르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숨어 있다가 스파르타의 사주를 받은 총독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민중들은 알키비아데스를 믿고 사랑하였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테네를 손쉽게 배신하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영광을 또 기다리기도 하였답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민중들은 알키비아데스의 상식을 넘어선 사생활의 문란함과 무도함, 기회 있을 때마다 행동으로 보여준 야망의 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독재자가 될 야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히포크라테스 같은 지식인도 극단적인 남존여비 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성과 노예를 혐오하고 낮춰보던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의 사랑은 생각할 수도 없고 여자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일 뿐이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격에 맞는 남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고대 그리스인들은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과 3, 40대의 성년이 파트너가 되는 동성연애가 성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향연에서 보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 몸담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육체적인 관계에 무심해 히랍의 남색 문화에서 정신적 관계로 변화하며 성으로 채색된 멘토 관계로 삶을 추구하는 제자와 삶을 전수하는 스승의 관계를 더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숙한 소년을 성숙한 존재로 이끌어주는 교육자이자 후견인의 책무를 떠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화려한 용모와 달변가의 최고의 지도자의 후원, 당대 최고의 멘토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알키비아데스였지만 소크라테스의 경건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의 아침에 넘어가서 스스로 멀어집니다. 오히려 그를 떠났기 때문에 페리나가 되어서 일신의 안락만을 쫓다가 결국 스승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삶을 살아서 그에 관한 많은 소재의 그림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하찮은 이유였습니다. 배신자 알키비아데스와 폭군 크리티아스라 등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이들을 키운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전이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았으나 그 정직함은 물려받지 못했고 소크라테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지만 그 도덕성만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영광과 오욕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서 아테네 시민의 사랑과 질시, 원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그에 져서 역사, 일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펠로폰네소 전쟁의 원인을 신흥 강자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안보 전문가 글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그에 져서 예정된 전쟁에서 신흥 강국인 중국과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충돌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패권 세력의 새로운 부상 세력이 있다면 두 세력은 극심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1500년경 이후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한 15번 중 11번은 전쟁을, 4번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회피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또 2차 대전도 신흥 강국 독일이 영국에 도전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실례로 지금까지 미국은 2인자 GDP가 미국의 GDP의 40%를 넘으면 철저히 추락시켜 왔습니다. 1970년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을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을 좌초시켜 일본은 아직도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2007, 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은 2018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69%가 되어서야 뒤늦게 중국 견제에 들어가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여 언제 누구의 승리로 결판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 촌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 뉴스에 보면 민주당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미중 무역 분쟁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한 트럼프의 성향이 아니라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코로나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고래 싸움에 가장 피해를 보는 10개의 새우가 있다면 그 중에 한국 새우는 6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멜로스의 대화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오는 일화로 델루스 동맹의 맹주 아테네 제국과 사실상 중립국이었던 작은 멜로스 섬 사이의 애교 일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멜로스는 이전에 봤던 에게의 키클라데스의 하나로 이전에 밀로스의 비너스가 발견된 섬인데 영어로 밀로스를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멜로스가 됩니다. 같은 섬이죠.
아테네는 오랜 전쟁과 역병으로 좌절한 시민을 격려하고 해양국가 역량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섬나라지만 스파르타의 도리스인들이 멜로스에게 델로스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멜로스는 중립국임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지원을 기대하며 델로스 동맹 가입을 반대하여 두 폴리스 간의 외교적 대화가 지속됩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는 육군은 강하지만 해군은 약해서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압박을 합니다. 먼저 아테네의 논리를 보면 첫째, 사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양측의 힘이 동등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것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저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법이요. 자, 두 번째, 동등한 자에게 대항하고 우월한 자에게 존경심을 갖고 행동하고 약한 자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안전의 법칙이요. 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에 대해서 멜로스는 우리는 중립국이며 만약에 우리를 침공하면 중립국의 여러 도시가 아테네와 적이 되어서 공격할 것이며 자기와 같은 핏줄인 스파르타가 원군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논리는 멜로스는 700년의 전통의 자유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아테네의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항복을 거절합니다. 결국 대화는 결렬되자 아테네의 무력 공격으로 멜로스는 기원전 416년 겨울에 결국 항복하고 아테네는 멜로스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린 뒤 아테네인 500여 명을 이주 정착시킵니다. 이와 같은 멜로스의 대화는 국가의 이기심과 실용적인 이해관계가 전쟁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냉혹한 국제정치 외교의 현실을 강조하는 일화로 자주 인용되는 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행위의 정당성은 힘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주변 강대국가 핵무장을 완수해가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로서도 절대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할 외교 대화의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BC 405년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는 펠로폰네스 전쟁 말 아이고스 포타모이 해전에서 아테네를 격침시킨 뒤에 멜로스에서 아테네를 쫓아내고 다시 도리스인들을 제2주 정착시킵니다. 자, 멜로스의 대화에서 결론을 두 가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결론은 국가 간의 외교력과 정의는 힘이다. 힘이 국제 외교력의 정의다. 그런 뜻이죠. 라는 것은 옛날은 물론이고 지금도 국제 간에는 진리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약소국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로마나 오스만 투르크 등 강대국 틈에 끼어있는 그리스는 물론 사강대국 사이의 완충국이 아닌 대리전으로 뛰고 있는 우리도 대표적인 힘의 논리의 피해자이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멜로스 대화에서의 또 하나의 결론은 멜로스인들의 입을 빌려서 선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전쟁이 업보가 되어서 언젠가든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아테네는 BC 405년 아이고스 포타모이 해전에서 페르시아에게 패하지만 자기들이 멜로스 섬에서 저지른 업보가 있어서 즉 소위 인간 청소를 자기도 당할까봐 끝까지 버티다가 또 다른 강자 테이베를 견제해야만 하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국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자 항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을 보여주고 있는 멜로스의 대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는 27년간의 내전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였으나
그리스 전체를 이끌어갈 만큼의 능력도 부족하고 페르시아의 간섭 등으로 합종 연행의 내분이 계속됩니다. 먼저 스파르타는 아테네 영유를 흡수하여 제국을 구성했지만 지나친 곡물력으로 제국 구성원들이 반발하다 인구의 감소, 내부의 계층 분화 및 페르시아의 간섭 등으로 18년 패권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강요로 함대 제국, 장벽, 민주정 등 모든 것을 잃었으나 스파르타를 견제하고자 했던 테베의 은밀한 지원으로 1년여 만에 민주정을 복구합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지원하에 바한 스파르타 세력인 코린트, 아르고스, 테베, 아테네가 연합하여 스파르타에 도전하였던 코린트 전쟁에 이어서 테베가 이끈 보이오티아 동맹과의 BC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크게 패배합니다. 테베 영웅 에파미논다스가 이끈 테베군 6천여 명이 스파르타 1만 명의 단순 밀집 대응에 맞서서 좌익을 50격으로 두텁게 하고 정예부대인 신성대 약 300인도 여기에 배치함으로 하는 사선 대형으로 스파르타 중정 보병대만 500여 명을 죽이는 큰 전과로 이깁니다. 이어서 스파르타의 헬로 타이로 종속되어 있던 메시니아를 해방시킴으로써 스파르타를 크게 약화시켜서 그리스 전체가 혼란이 계속됩니다. 테베의 300 신성대란 동성애자 150명의 커플로 이루어진 정예부대였고 이때 테베의 사선대형은 알렉산드로 대왕과 한니발 바르카를 거쳐서 망치와 모루 전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테베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에 의해서 테베의 파미논다스가 만티네아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이후 그리스 폴리스들은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이용한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로 남하해오자 약화된 스파르타는 빠지고 테베와 아테네의 연합군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맞섰지만은 패함으로써 필리포스 2세에 의한 코린토 동맹이 체결되어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46세에 그의 경호원 파우사니아스에게 갑자기 피살당하자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20세에 즉위하자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테베가 반기를 들었으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BC 335년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그리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0세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무찔러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및 시리아, 이집트를 평정하고 박트리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진출, 아프가니스탄이나 스탄을 지나서 펀잡 지방까지 진출하여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테베의 신성대는 아테네 스파르타에 이은 테베의 호플리테스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식 중장보병이 정예부대로 BC 378년경 당시 테베의 사령관이었던 고르기다스에 의해서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정확히는 비교 열전의 펠로피다스 편에는 헤로스 로코스로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신분과 무관하게 오직 능력과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발된 테베의 정예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은 20-30세의 남자들 150쌍의 동성애자 커플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인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던 이들을 같은 부대에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정의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우회가 군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크게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정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위력은 더 큰 힘을 발동시킬 수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죠. 이들은 국비로 훈련과 생활을 지원해서 평상시에도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에만 몰두하는 전문 군인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징집 시민병이었던 다른 보병들보다도 훨씬 훈련 강도가 높은 정예병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부대의 높은 전투력은 기원전 378년과 375년도에 테기라 전투 등에서 스파르타의 180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최고의 성과는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 장군이 주도한 스파르타와의 레우트라 전투에서 사선 대형의 좌측을 담당하여 당시 무적을 자랑하던 스파르타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펠로폰네스 전쟁의 최종 승자인 최강 스파르타군을 꺾어서 잠깐이지만 마케도니아에 패할 때까지 테베가 그리스의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죠.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남하의 위협을 느낀 테베는 아테네와 연합하여 BC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리포스 2세와 만났죠. 필리포스 2세는 20여 년 전에 테베에 인질로 와서 배운 신성대의 모든 전술을 한 단계 업시켜서 장창 사리사의 길이를 2배로 늘렸고, 측면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병대의 양과 질도 늘렸죠. 자신들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해서 한 단계 업시킨 마케도니아군은 테베의 신성대가 감당하기엔 버거웠던 상대였죠. 그래서 필립 2세의 아들이 지휘하는 필립 2세의 아들은 결국 알렉산더죠. 별동대가 신성대의 방어진을 무너뜨리면서 테베 아테네 연합군은 마케도니아에게 완패합니다. 후퇴를 모르는 신성대 300여 명은 끝까지 싸우다 결국 254명이 죽는 참사를 당합니다. 테베에는 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거대한 돌사자 무덤이 여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아직도 훼손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1890년에 있었던 발굴 조사에서 정말로 7렬로 눕혀진 254명의 죽음이 발견되어서 신성부대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단순한 오해이거나 지나친 과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의 동성애는 중장보병의 밀집 대전술 팔랑기테스로 방패를 연이어서 인간 방패로 쏴야 그 효력을 볼 수 있기에 전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대였죠. 자, 20대 중반의 성인 병사와 10대 소년 병사 함께 짝을 지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지도하고 교육하던 후견인 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단순 애인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 더 가까웠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끼리 동성애에 관심이 높았던 시기나 또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멸시나 남성 우월주의가 강할 때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또는 일본의 무가정치 시대, 그리고 중국에서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의 명청때 동성애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죠. 신성대가 한국의 신라의 화랑과 비슷한 하였다는 일부 설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제에 만나고 싶기도 한 주제이기도 하죠. 헬레니즘이란 말은 1863년 독일의 드로이젠이 그에 져서 헬레니즘 사회에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시기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BC 323년부터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의 애인 안토니우스가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여 죽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로마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즉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클레오파트라의 사망 시까지 약 300여 년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가장 유력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에 약 20여 년간 그의 후계자 디아도코이라고 그러죠. 도코이의 전쟁으로 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등으로 3분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그리스어가 공통어 코이네라고 하죠. 가 되고 아테네가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알렉산드리아, 페르가몬 등이 성장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이로써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의 안심 인명을 꾀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됩니다. 제논이 시작한 스토학파, 에피쿠로스의 에피쿠로스 학파, 디오게네스의 키니코스 학파, 아리스티포스의 키레네 학파 등 모두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란 절제된 쾌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적인 입장에 선 반면, 키니소 학파, 일명 견유 학파의 영향을 받은 스토 학파는 행복은 이성에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덕을 실천할 때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조각은 매우 훌륭하지만 전 시대의 특징 이상화는 약화되면서 차츰 사실적, 육감적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라오콘, 밀로스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이죠. 등은 모두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들입니다. 실질적인 자연과학의 발전과 대학자들이 배출되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핀잔을 준 기하의 유클리드, 목욕탕에서 비중의 원리를 깨닫고 파이의 값을 처음으로 계산한 아르키메데스 등이 있죠. 지리과학에서는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측정한 에라토스 테네스, 지동설의 아리스타르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안티고노스주에 속해 있다가 BC 146년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패하면서 로마에 같이 편입이 됩니다. 395년 동서로마로 분열된 뒤 동로마가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하고 그리스 고전 문화를 보존 연구하는 등 그리스 문화 전통 위에 그리스 정교를 융합함으로써 비잔틴 문화를 이룩하자 그리스의 자부심이 지켜집니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제국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되자 370여 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나폴레옹 전쟁의 혁명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821년부터 29년까지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 등 수많은 유럽의 지식인, 예술인, 전통 귀족들이 그리스를 유럽 문화의 시원으로 보고 그리스 독립전쟁에 직접 참전하거나 군자금을 대기도 합니다. 특히 바이런 같은 분은 그리스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자금과 물자를 모아서 조달하면서 전쟁에 직접 참여 돕다가 1824년 그리스 서부 메솔롱기에서 열병으로 숨을 집니다. 스페인 내전에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 독립전쟁에는 예젠 들라크루아의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있죠. 1822년 독립운동을 하던 10여만 키오스 섬 주민들을 오스만 투르크가 잔인하게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려 남은 인구가
2만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그리스인들의 역사적 아픔과 오스만 투르크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작품이죠.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들라크루아는 인간의 절망과 비극 그리고 삼각형 구도까지 참고하면서 그의 그린 이 작품으로 신고전주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평가 앙토냉 장 그러는 회화의 확살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35년 동안 서름을 겪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당시 비극이 생생히 전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BC 338년 마케도니아에게 멸망한 이후 2000년간이나 나라도 갖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편입, 차별을 받다가 1827년 영프로의 연합군이 나바리누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에게 승리하게 되자 1830년 드디어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왕정과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974년에 와서야 민주화로 현재 제3공화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치기 전에 지난해 문제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마라톤을 금기로 하는 나라는 고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예국인 이란이죠. 그래서 이번 해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란 무슨 뜻일까요? 다음 해에 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 진짜 많이 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